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상적 읽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상적 읽기는 뭐 어렵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문학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문학이 바로 이 감상적 읽기입니다. 딱히 뭐 어려운 게 없고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문학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설명은 해야 되겠죠. 앞대가리가 또 그거니까. 그래서 감상적 읽기란 그냥 뭐 여기 보세요. 글에 대해 즐거움 느끼고 깨달음 얻는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쁜 거 읽으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공감하면 공감할 것이고 뭐 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해? 공감할 부분이나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내면화. 그래서 여기서 내면화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교과서 80페이지에 왼쪽 보시면 가치, 규범, 태도, 사고, 지식 등 글에 나타난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며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 결국에는 나온 정보 있죠. 네 스스로 잘 씹어서 소화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정보를 너의 것으로 아니면은 거기서 나타내는 뭐 감상평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나 시를 읽다 보면은 화자 또는 작가, 서술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네가 잘 알아들으라는 소리를 이렇게 세 글자 내면화로 나온 겁니다. 글을 읽을 때 감동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이나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 등을 통해 설명문에서 설명 내용의 정확성이나 풍부함 등을 통해 논설문에서는 주장의 논리적 전개와 상대방 견해에 대해 명확한 반박을 통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독자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무엇 감동을 느꼈는지 생각하며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논설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명문도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런 거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 어렵죠. 왜? 감동은 어디서 옵니까? 한번 일단 질질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주장이 탁탁탁 들어맞았을 때 감동을 느낀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뭐 그냥 와, 개 쩐다, 지린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 잘하네 이 정도로 나타나지 아마 그거를 그냥 여기서는 감동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감상적 읽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흔하게 감상적 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설과 수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공감, 맞아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면서 정서적 변화를 느끼며 읽으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동일시. 그래서 글은 필자와 독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읽고 공감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독자의 정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독자는 작은 식관으로부터 마음의 울림 느끼기도 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자, 그래서 둘째로 바로 넘어가세요. 뭐 위에 있는데요. 81페이지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세한 설명은 읽어보시면 되고. 둘째, 글을 통해 얻은 생각이나 교훈을 내면화하면서 읽는다. 이게 두 번째죠. 또 나왔죠, 내면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우리도 맞자, 이런 깨달음 이런 거 얻잖아요. 깨달음을 얻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너가 알아들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알아들으라는 소리가 이해 말고 그거 직접 네가 적용해서 너의 삶에 포함을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있는데 전력을 하든 진심을 다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읽었을 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한번 반성을 해보든가 성찰을 해보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쭉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 이게 이제 그 내면화 이야기 하는 거고, 한편 동일한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찾으세요. 한편 동일한 글을 읽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학하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뭐예요? 나는 이거 이렇게 안 느끼는데 답은 항상 어떤 A로 가야 되고 나는 B와 C도 맞다고 보는데 글을 읽었다 해도 사람마다 정서적 반응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만 문학은 또 어떤 공통적인 그런 정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 정해놓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나 이런 과목에서는 이런 것도 다시 가르치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린다. 왜 아이들의 생각을 방해하냐라는 비판점이 있어서 그래? 그래도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 거를 또 가르쳐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뭐를 해야 된다? 토론해야 된다면서 한때 막 토론이랑 논술이 막 떴었죠. 그래서 요거까지 방법 세 번째입니다, 이게. 글을 읽고, 이게 이제 방법 3. 아까 셋째라고는 안 나와있지만, 이거 해놓으세요. 감상적 읽기 방법 3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견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와 수필이 아니죠. 소설을 볼 겁니다. 자, 맨 첫 번째로 볼 지문은요. 생애감각 김광섭 씨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요. 이것도 써야겠죠? 갈래, 성격. 여기 나오죠? 생애감각은요. 넘겼을까? 자, 일단 갈래부터. 갈래는 역시나 자유시 서정시. 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도 실려있는 시라서. 그 다음에 성격은 고백적, 관조적, 의지적. 그 다음에 주제는 이거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쓴 겁니다. 한번 거의 아파가지고 아파서 막 중매산에 이러고 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쓰신 거겠죠. 절망적 극복과 강렬한 생명소생이지. 아이고 야 이씨 이거 야 생명, 소생, 의지 하시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역수냉적 구성. 역수냉적 구성을 통해 생명의, 소생의 의지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쓸 게 없네요. 일단 이거까지 쓰시고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1년은요 뭔 얘기 하는 거냐면 새벽의 감상 또는 새벽의 생명감? 이건 자, 그 여명의 종이 울렸어요. 여명이라는 건요. 여명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새벽에 빛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 이제 조금 이렇게 빛이 빡 펴지잖아요. 그걸 여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시작이죠. 그래서 요 뜻은요, 이제 부활이나 시작이나 부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라니까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 아니, 시각적 이미지? 미친, 청각적 이미지잖아. 야, 들리는 건데 나 왜 이러니?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이거는요 뭐냐면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하루가 밝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는 거를 이제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제 뭐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보시면요, 세상 오는 사람이 4개로고 가는 사람이 4개서 한다. 갑자기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내가 기준이 돼요. 그 말인 즉슨 간에 생각해봐. 삶이라는 건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자신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야 이 세상도 의미가 있는 거야. 나에게는. 뭐 옆 사람한테는 뭐 내가 뭐, 아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어차피 나 모르는 사람이면은 저 사람은 뭐 내가 살든 말든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아씨, 왜 이렇게 아파. 하지만 내 기준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의욕 같은 게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어는요. 자, 내가 존재해야 세상에 의미가 있어. 세상에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내 인생에서는. 넘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죠. 역순회적 구성이라고. 1년에서 2년이 현재예요. 왜 이제 깨어난 거잖아요. 3년부터는 이제 다시 자기가 아팠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자, 세모 치는 거 뭐냐? 병고의 체험이에요. 병고의 체험. 그래서 이제 그냥 아팠을 때, 깨진 하늘이 아물 때도 가슴에 뼈가 서지를 못해서,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다. 가슴에 뼈가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살아날 그게 없었다라는 거야. 진짜 아팠을 때, 진짜 아팠을 때를 상징하는 거야. 삶의 의지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푸른빛은 장마에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해서, 푸른빛은 장마로 가고요. 그 다음에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흐린 강물도 이거야. 그래서 3년은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3년은 병고의 체험을 통해 느낀 절. 이렇게입니다. 넘어갑니다. 나는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둑도 그겁니다.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나 이제 그 죽으니까 막 그 사경을 헤맨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병고로 인한 절망, 이 부분. 그래서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근데 이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 있어서 나의 생애 감각을 흔들어 줬다고 하는데, 그럼 그 채송화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된 거야? 내가 삶의 의지를 갖게 된 거죠? 씁시다. 여자에게 생명력을 환기하는 존재. 그래서 생애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생명, 의식을, 어려운 말을 써놨네.
하면서 아이고 줌 사연 절망 극복과 삶에 대한 의지. 자, 요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마지막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년 2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순서가 3, 4, 1, 2가 되겠죠. 역수행적 구성이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대립적인 의미와 시어가요. 이것만 하나 쓰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대립적 시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깨진 하늘, 장마, 그 다음에 흐린 강물, 다 얘네였잖아. 얘네 깨진 강물, 장마, 흐린 강물, 무너지는 두. 얘네는 뭐랑 무엇이랑 대립했을까요? 여명, 뼈, 채송. 그래서 뭐가 뭔지는 아시겠죠? 당연히 여기가 병고로 인한 절망이고 여기는 삶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감각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자신이 또 힘들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여기서의 감각적인 읽기를 하는 말이겠죠. 참고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 이것도 쓸까? 이거 배터리 없다. 씨, 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역순행적 구성인데, 자 일단은요 1년 2년이 바로 뭐다? 현재 시제. 왜 현재인지 알아요? 어미가 다 현재 그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했어요. 현재인 걸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3에서 4는 3, 4에는요 뭐뭐 졌다 갔다의 과거 시제. 얻다의 즉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자신이 절망에서 생명력을 얻게 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절망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 아우 팔 아파. 역순행적으로 나타나 있음입니다. 일단은 예 여기까지고요. 뭐 하면 됩니까? 요거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라고 할 뻔했네. 엇박자 D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문이죠. 엇박자 D라는 지문을 볼 건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뻔한 스토리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유치하고 쉬운 지문을 갖다 박았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감상적 읽기가 목표니까요. 교과서 입장에서는 너네가 이거를 감상적으로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여기서는 이제 편견에 대한 거를 좀 깨부시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넘겨서 좀 씁시다. 갈래는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회고적, 사회 비판적. 그
다음에 시점이 조금은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즉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소리죠. 주인공이 서술자가 아닙니다. 뭐 이거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이거는 알죠. 그 다음에 주제는요, 아이고, 틀에서 벗어난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한 비판. 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게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감상적 읽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도 얼마 안 걸릴 거고. 쭈와.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짧아요. 봅시다. 엇박자 D. 엇박자 D 87쪽. 엇박자 D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합창단에 있었다. 합창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했지만 애당초 제대로 된 합창은 불가능한 집단이었다. 자, 이 부분 불가능한 집단이었다. 즉 합창단의 실상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알아봅시다. 합창단은 학생 개성을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및 민주적 생활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의 특별 활동 중 하나였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라는 건 1년에 한 번 있는 학교 축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노래를 듣는 사람도 그저 그러려니 실수를 하면 하는가 보다, 듣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돌 던지면 던지나 보다, 돌에 안 맞으면 잘못 던졌나 보다. 그만큼 그냥 무관심하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돌을 던졌겠습니까? 돌에 안 맞으면 뭐 그런가 보다, 노래를 한 곡 부르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합창단에 대한 모두의 무관심. 무관심이야말로 합창단의 모토라 할 만했다. 내가 합창단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혼을 한 직후였고 동생은 가출을 마치고 돌아온 후 또 다른 가출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고 나 역시 가출에 버금갈 만한 인생의 파격을 안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나도 좀 의욕을 갖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런 상황에 처한 고등학생에게 합창이라는 단어는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유토피아의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뭐 합창의 뜻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뭐야,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뭔가 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합창단에 들어간 거죠. 자기는 여기서 나는 그리고 서술자이자 주인공이 아닙니다. 서술자이자 관찰자일 뿐이에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합창단 활동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은 엇박자 D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지못해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특별활동 반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만 그는 달랐다. 첫 모임에서 남달랐다. 혹시 단장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냐는 음악 선생님의 질문에 그런 손을 번쩍 들었다. 으라라 여기. 그래서 합창단에 이름이 안 나와요. 참고로 이게 이름이야. 이씨. 엇박자 D라고만 불러요. 계속. 너무나 진지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음악 선생님과 그 나머지 아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럼 네가 단장 맡으면 되겠네.
뭐 딱히 할 일은 없고 축제 때 부를 노래 악보가 복사하는 거야? 그럼 뭐 딴 일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네가 단장이 됐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라는 선생님의 축하 말씀이 끝나자 그가 곧 입을 열었다. 축제 때는 어떤 곡을 부르게 되나요? 그거야 정하긴 힘들고 5달이나 남았으니까 앞으로 생각해봐야지. 오늘은 그럼 어떤 곡을 연습하나요? 연습? 아 그래 연습. 야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자습이나 하도록 하자. 야 여기 담당 음악 선생님도 관심이 없죠. 활동에 열정이 없어.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가요? 아이, 자, 그럼 각자 공부해라. 중간고사 얼마나 남았지? 노래 연습하고 싶으면 그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무도 엇박자 D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음악 선생님은 첫날이니까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습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커다란 음악실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세계의 지리를 외웠다.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엇박자 D 빼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엇박자 D만 다른 학생들과 좀 열정도 남다르고 행동도 지금 다르게 하고 있죠. 나는 음악실 의자의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합창단이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그러니까 축제 한 달 전이었다.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그중 가장 인기 있던 발라드 곡을 추천했다기보다는 그냥 제목을 댔대요. 그리고 모두들 찬성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합창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노래였다. 단순한 가락이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 명이 뛰어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부르기 쉬운 노래였다.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합창단이네요. 연습이 시작된 건 그 다음 주였다.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시작한 후 우리는 엇박자 D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다. 왜냐? 지려요. 개 박치의 개 음치입니다. 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자 음치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아이고 추워. 나온 거. 그래서 뭐 그 노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고요. 5소절쯤 있지만 노래는 개 지랄이 났습니다. 왜? 한 놈이 음치라서 이게 지랄이 난 거죠. 다 애들이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의 노래까지. 자, 5소절쯤 지나자 개판 났어요. 야, 아무리 편안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이거 그것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냐? 음악 선생님은 반주를 멈추고 화를 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았지만 불길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야 선생님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야 잠깐, 이 목소리 누구야? 야, 계속 불러봐. 음악 선생님은 세 줄로 있던 20명의 아이들 앞을 천천히 걸었다. 모두들 긴장했다. 내 노래 실력이 합창 망칠 정도는 아니라고는 생각해도 그래도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이들의 노래에서 배워났다.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노래는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야 단장, 이 네 목소리 아니야? 야 모두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봐.
엇박자 D의 노래는 또 들어줄만 했다.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았다. 음악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 없었다. 다시 합창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아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음은 뒤죽박죽이 됐으며 박자는 제멋대로 변했다. 웃긴 게 혼자 부를 땐 멀쩡한데 같이 부르니까 얘가 다른 애들 완전히 그냥 다 조져버리는 게 전형적인 솔로네요.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가는 바가 이뤘었다. 음악 선생님은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죽어도 이거 해야 돼. 합창단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확실하게 느낍니다. 군대는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이나 집단에서 할 때 나의 열정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여기서 나오는 열정이 좋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소설에서는 이 열정이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정이 너무 과해도 문제가 아닌가. 예. 뭐 어쨌든 축제 때 합창서에서 부를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광고를 여러 곳에 해두어서 자기는 사퇴를 못한다고 했대요. 좋아, 내신난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엇박자 D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음악 선생님께서 했던 말과 엇박자 D 반응과 친구들의 속삭임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름만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대요.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엇박자 D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이름을 혀끝에 물어내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D라는 문자는 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왔다. D라는 것이 그의 이름 머리글자인지 아니면 그가 D음만 고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D라는 문자를 보고 있으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감지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다. 어찌됐건 우리는 엇박자 D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재미있는 추억거리였고 엇박자 D라고 발음할 때 그 이상한 쾌감도 주었다. 충약 부분 줄거리. 엇박자 D는 노래 부른 탓에 합창단의 축제 공연을 엄마야 된다. 하지 말라 했는데 했나봐요. 이에 음악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합창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 망신을 주었다. 시간이 흐른 후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20년 만에 무성영화 전문가가 된 엇박자 D의 연락을 받게 된다. 나는 유명 가수인 더블더빙의 공연 기획자로 이름을 올려보고 싶은 욕심에 엇박자 D가 기획하는 더블더빙과 무성영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 엇박자 D의 부탁으로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을 함께 했던 몇몇 친구들을 공연에 초청한다. 엇박자 D의 부탁으로 친구들을 초대했대요. 야, 그래도 이렇게 초대한다고 냅다 와주는 게 그래도 연락은 계속 했나봐, 친구들하고. 엇박자 D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1시간이 1초처럼 지나간다. 뚝!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짧은 사이에 10,000원이 된 거죠.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는 거죠. 여기 있는 그 더블더빙이라는 애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무대 뒤쪽의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관객들은 이제 곧 커다란 해일이 되어 공연장을 삼켜버릴 것이다.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소리가 잔잔해졌다. 시작은 짧은 무성영화였다. 한 남자가 기찻길에 누워있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누워있는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그렇죠. 불편하면 자세를 바꿔라. 남자는 자세를 바꾸고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건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기찻길에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엔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 다음날엔 오두막집을 한 채 이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찻길 위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속에서 불이 켜졌다. 불이 꺼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가 오는 게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더 다가왔을 무렵 오두막집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에 빵! 하고 기타 소리가 커졌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극적인 효과를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굳이 왜 말로 다 써놨을까? 어쨌든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해일이 일었다. 내가 봐도 극적인 시작이었다.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되던 화면을 찍고 더블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고 뭐 어디 갔어?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 더블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듣던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라고 규정하긴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어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품이 있었고 펑크보다 리드미컬했다.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엇박자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연주를 할 때였다. 재채기라는 아주 짧은 무성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얼굴이 커다랗게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근지럽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한다. 참아보지만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선 영화를 보며 한 번 웃고 더블더빙이 재미난 더블더빙의 연주를 들으며 또 한 번 웃었다. 자, 드디어 이제 필기죠. 자, 여기 괄호치세요.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응? 여기서도 엇박자. 이거 근데 일부러 한 거예요. 엇박자 뒤의 의도가 반영된 영상과 반주. 엇박자 뒤의 의도가 보이냐? 이렇게 하면 되지.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예요. 관객들은 또 그걸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야? 더 좋아하네? 관객들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박자 효과인데,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 추가로 좀 씁시다. 여기 뭐냐면, 엇박자도 나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을 보여줌. 아이고. 됐죠? 그래서 더블더빙이 엇박자 뒤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엇박자 뒤를 향한 엇박자 연주곡 하면서 이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낸 거죠.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앙코를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앙콜곡까지 준비해두었다. 더블더빙이 다시 나타났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렸다. 음악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대본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근데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대본하고 다른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야, 음악이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무선 헤드셋으로 엇박자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뭐야? 뒤끝? 응.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런 반주도 없이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 제목이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다. 뭐 했어. 엇박자 뒤에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창이라 해도 지금 하기에는 지금 서로의 음이 맞질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하고 가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식이죠. 야 이 새끼들 하면서 이제 이거 옆에 좀 지울게요. 아마 그거라서. 그리고 음치라는 이유로 수모를 당했던 것에 대한 항변의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무선 헤드셋이 다시 엇박자 D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화음, 여기 거시기 하세요.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화음 같았다. 음치의 노래가 편견이 순간 쓰시고 어둠 속에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몇몇 관객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까지 했다. 1절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 더빙이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의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되자 더블 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랫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했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D의 리믹스 덕분일 것이다. 22명의 노래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치지만 절대 서로의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노래를 망치지 않았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였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야, 여기 하세요. 2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음치들의 노랫소리 맞춰 우리는 입을 뻥긋거렸다.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진 않았다. 그저 입만 뻥긋거렸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러는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위에 있는 거 오히려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옛날에는 엇박자 D가 방해를 하지 말라고 입을 립싱크를 하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오히려 립싱크를 하고 있죠. 오히려 음치들이 노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방해하지 엇박자 D에 대한 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편견에서 끝납니다. 음치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난 친구.
자,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감상적 읽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부분에 그럼 이 감상적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그 방법 3가지랑 나머지 시 외우시고 소설 무슨 내용인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푸세요.